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볼 텍스트는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어떤 철학책보다 날카롭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찌르는 1998년의 명작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에이, 그거 그냥 흔한 자기계발서 아냐? 하시는 분들, 오늘 그 편견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해설 시간에는 단순한 요약을 넘어서 이 짧은 우화가 우리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변화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거울처럼 비춰주는지 그 인문학적 깊이를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깊은 미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로 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딱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완벽한 안정감과 행복을 주는 바로 그 무언가를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하루아침에 전부 잃어버렸다면요. 그게 평생을 바친 직장일 수도 있고 너무나 소중한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할 줄 알았던 건강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면서 화를 낼까요? 아니면 슬픔에 푹 빠져서 좋았던 과거만 그리워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마음속에 딱 품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로 속 내 친구 이야기로 시작해서 두 번째, 사라진 치즈와 남겨진 자들의 반응. 세 번째, 허의 외로운 변화와 용기. 네 번째, 치즈의 진짜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책이 현실 세계에서 불러일으킨 열광, 그리고 그 이면에 엇갈린 평가들까지 객관적으로 싹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우아의 무대와 주인공들을 만나는 미로 속 내 친구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 이야기의 세팅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미로는 단순히 길찾기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참 복잡하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세계를 뜻하죠. 그럼 치즈는 뭘까요? 이건 그냥 생쥐들의 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믿고 갈망하는 것들. 그러니까 성공, 안정적인 직장, 돈,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아주 철학적인 세팅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미로 안에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대변하는 두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 그리고 엄청 복잡한 지성과 감정을 가진 꼬마 인간 햄과 허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산더미처럼 치즈가 쌓인 씨 창고를 발견했을 때, 와, 여기서 이들의 진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생쥐들은 풍요로워진 뒤에도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꽉 묶고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을 닮은 햄과 허는 어떨까요? 이 치즈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고 영원할 거라고 아주 단단히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지성이 오히려 오만과 나태함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서서히 치즈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맹점을 아주 소름돋게 짚어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평화가 끝나는 순간, 사라진 치즈와 남겨진 자들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정말 그들만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씨 창고의 치즈가 흔적도 없이 싹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태를 직감한 생쥐들은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아, 상황이 변했구나. 그럼 나도 변해야지. 이 원초적인 진리에 바로 순응하고 망설임 없이 다시 미로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성과 논리에 의존하던 햄과 허는 어떨까요? 완전 충격에 빠져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배가 고프고 두려운데도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불공평해. 하면서 굳게 믿었던 세계의 배신을 부정하는데 귀중한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때 분노에 찬 햄이 빽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여러분, 이 짧은 절규가 진짜 우리 내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통으로 찌르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거대한 변화나 비극을 마주하면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세상 탓으로 돌리기보다 원망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즉 누군가를 찾으려고 해요. 상실의 고통을 쿨하게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억울한 피해자야 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죠. 과거의 영광이 마법처럼 짠 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화만 내고 있는 햄. 어쩌면 이건 위기 앞에서 꽁꽁 얼어붙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씁쓸한 자화상이 아닐까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진정한 성장과 자유를 보여주는 허의 외로운 변화와 용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제 친구 햄을 남겨두고 홀로 변화를 선택한 허의 고독하고 치열한 심리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부정하고 분노하던 날들을 지나서 허는 마침내 뼈아픈 진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오랜 친구를 놔두고 캄캄한 미로로 첫 발을 내디딘 날, 진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청난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미지의 공포를 뚫고 달려나가는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짜릿한 해방감을 맛보게 된 거예요. 변화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두 발로 스스로 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치질하는 결과물 없이도 이미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깊은 철학적 깨달음을 팍 던져주는 대목입니다. 허가 이 험난한 미로를 헤쳐나간 과정은 상실을 극복해내는 위대한 인간 승리의 기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 머물고 싶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쳐다봤고 길가에 떨어진 아주 작은 치즈 조각들에서 희망을 배웠습니다. 특히 자기가 얻은 깨달음을 미로벽에 꾹꾹 적어내려가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죠. 언젠가 용기를 내서 자기를 따라올 친구 햄을 위한 따뜻한 이정표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내면의 다짐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새 치즈가 샌더미처럼 있는 N 창고에 도착한 후에도 허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나태해지지 않았죠. 안일함이라는 괴물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매일매일 치즈 상태를 점검하고 미로를 살피는 진짜 성숙한 존재로 거듭난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치즈의 상징성과 의미.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이 우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통찰이 뭘까요? 변화란 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주의 당연한 섭리이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햄과 허는 각기 다른 두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두 개의 자아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과거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두려운 자아가 햄이고요. 낯설고 무서운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허물을 벗고 성장해 나가는 용기 있는 자아가 허인 셈이죠. 결국 삼실을 받아들이고 미지의 세계로 기꺼이 내 몸을 던질 때 비로소 진짜 생명력을 얻는다는 묵직한 실존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야기의 감동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이 책이 현실 세계에서 만든 거대한 파장과 논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3천만 부.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천만 부나 팔려나갔습니다. 31개 언어로 번역됐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무려 5년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그야말로 하나의 신드롬이었죠. 하지만 이 책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만큼이나 현실에서 이 책이 소비되는 방식을 두고 아주 극렬한 논쟁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둘러싸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책을 읽은 사람의 위치, 즉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180도 충돌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경영진들은 어땠을까요? 구조조정이나 감원 같은 뼈아픈 변화가 있을 때 이 책을 직원들에게 대량으로 사서 뿌렸어요. 변화에 반발하지 말고 잘 적응하라는 훌륭한 심리적 도구로 쓴 거죠. 그런데 비평가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방침에 무조건 순응하게 만들고 불만 있는 노동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려는 아주 교묘하고 오만한 선전물로 비쳤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다양한 비판적 시각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명한 작가 바버라 에런나이크는 이 책을 두고 대놓고 구조조정 선전물이라고 비판했어요. 직장을 잃었을 때 원인을 따지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쥐들처럼 입 다물고 다음 직장이나 찾으러 뛰어가게 만드는 위험한 메시지라는 거죠. 토마스 프랑크 역시 회사와 직원 사이의 그 권력 불균형을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처럼 포장해서 직원들이 부당함에 따지지 못하게 만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유명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는요, 노동자 계급에게 그저 얌전히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거만하게 짝이 없는 메시지라며 아주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치즈를 몰래 옮겼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지 왜 무조건 적응하라고만 압박하느냐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자, 다시 책의 문학적인 구조로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를 서서히 마무리해볼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이 책은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에 모인 친구들이 변화에 대한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이 우화를 다 듣고 난 뒤에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막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끝을 맺거든요. 작가가 아주 영리하게 의도해둔 빈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치즈가 상징하는 바가 개인의 순수한 발전인지 아니면 비평가들의 말처럼 거대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 순응인지 책은 정답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 답은 이야기를 들은 동창생들처럼 우화를 다 읽고 현실로 돌아온 우리 독자 각자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몫으로 남겨둔 겁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볼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용히 옮겨지고 있거나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치즈는 과연 무엇입니까? 텅 빈 창고에 주저앉아 누군가를 탓하며 서서히 말라가는 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덜컥 겁은 나지만 캄캄한 미로를 향해 네 발로 자유의 첫걸음을 떼는 허가 되시겠습니까? 어쩌면 진짜 정답은 낡아빠진 옛 창고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미지의 미로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치즈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주한 그 복잡한 미로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통찰을 비춰주는 불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